네,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모던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배웠었던 RLHF와 RLVR과 관련돼서 최근에 조금 어떤 토픽들로 많이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RLVR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RLVR과 RLHF를 당연하게도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좀 다른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RLHF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학습을 하는데 강학습을 휴먼 프리퍼런스 피드백으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바로 R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DPO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이상 리워드 모델을 만들고 그 리워드 모델이 사람이 주관적인 퀄리티를 평가하도록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걸 가지고 폴리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우리가 강학습을 하게 됩니다. RLVR은 조금 반대로 전반적으로 아래를 한다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뭐 에이전트가 있고 학습 데이터가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이 리워드를 받는 구조가 리워드 모델이거나 아니면 어떤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DPO처럼 받는 게 아니고 베리파이어블한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유닛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된다든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맞췄는지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 기계적으로 검증된 그 것들을 가지고 리워드를 삼아서 아래를 돌린다라고 하는 게 RLVR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거고 다만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는 비슷한 방법을 썼었죠. 근데 RLVR 같은 경우에는 RHF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PPO보다는 GRPO 계열로 많이 얘기가 되어 왔었고 이거를 조금 더 보자면 폴리시 모델을 가지고 액션을 뽑는 것 자체는 동일했었죠. 그리고 뭐 리워드 모델이 필요하다면 RHF처럼 리워드 모델을 쓰고 아니면 뭐 벨파이어를 가지고 리워드를 받겠죠. 그 다음에 뭐 GRPO의 어떤 계열마다 다르긴 하지만 레퍼런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폴리시 모델이 너무 많이 학습이 되지 않도록 막는 그런 KF 페널티를 위해서 레퍼런스 모델을 같이 돌리게 되고요. 어쨌거나 이걸 돌려서 리워드를 계산을 하게 되고 리워드를 PPO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할 때 이 각각 프롬프트 하나마다 N개 혹은 K 뭐 G개의 그룹으로 이 리스폰스를 만들고 그것들의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어드밴티지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폴리시 모델에다가 전달해서 아래를 돌리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PPO 같은 그런 액트 크리틱한 방식들에서 필요로 하는 밸류 펑션이 여기서는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한 프롬프트를 여러 리스폰스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그룹으로 삼아서 그룹 내에 있는 스태틱스를 가지고 어드밴티지를 계산하는 그런 좀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RLVR과 되게 잘 맞기 때문에 RLVR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GRPO 계열들과 같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GRPO 계열에 대해서는 GRPO뿐만 아니라 뭐 닥터 GRPO, GSPO, 다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GRPO의 어떤 철학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유지가 된 상태고요. 이거를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더 이제 개량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좀 얘기할 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테틱하게 데이터셋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단순히 챗봇을 넘어서 이런 LLM들이 뭐 클로드 코드나 안티그래피티나 코덱스처럼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툴처럼 에이전틱한 시스템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까지는 보진 못하겠지만 이것들에 대한 힌트 같은 그런 정도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몇 개 사례를 통해서 최근 어떤 LLM들은 어떤 식으로 모던하게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소스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논문으로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와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못한 게 있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다라고 했었죠. RL을 가지고 RLHF를 하든지 RLVR을 하든지 어떤 그런 포스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특히 RLVR 같은 경우에 이 RLVR이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지 아니면 프리트레인 모델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이 단계를 통해서 끄집어 올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들이 있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RLVR은 이미 프리트레인된 베이스 모델에 있는 그런 리즈닝한 능력들을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혹은 좀 더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실험들을 보였냐면 이 결론만 말하면 RLVR이 패스 at K를 패스 at 1으로 이 컴프레싱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한 번 딱 풀었을 때 정답이 되는 거를 패스 at 1이라고 할 거고요. 한 번 풀었을 때 패스가 verifier를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퍼센트 accuracy인 거죠. 패스 at K는 K번 시도를 했을 때 푸는 그런 성공 횟수입니다. 그러면 패스 at K 같은 경우에는 K를 좀 크게 키우면 예를 들어서 256 이렇게 키운다면 굉장히 많은 시행 횟수를 통해서 그중에 한 번이라도 패스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QN을 가지고 실험을 좀 했어요. QN의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K를 1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LLM을 썼을 때 한 번 딱 시행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봤을 때는 되게 이 성능이 낮았죠. 10% 정도이니까요. 근데 이 K를 늘렸을 때 256까지 늘렸을 때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GRPO를 적용한 포스트 트레이닝 혹은 RLVR을 적용한 모델들을 봤을 때 이거를 더 많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K가 1일 때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K를 늘릴수록 이것도 당연하게도 성능이 좋아져요. 여러 번 시행을 해가지고 패스가 그중에 한 번 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니까.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K가 굉장히 컸을 때 128 이상일 때는 검은색 라인의 베이스 모델보다 안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성능은 GIPO를 얼마나 더 많이 시켰는지에 따라 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K를 1로 만들게 된다. K를 1로 세팅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GIPO 같은 RLVR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만약에 K를 굉장히 많이 키운다면 그 중에 하나 성공하는 확률은 그냥 베이스와 다를 바가 없거나 아니면 베이스보다 살짝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좀 그런 증거들은 혹은 이 주장들은 RLVR을 하기 전에 있는 이 검은색 라인의 베이스 모델은 이미 이 무수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게 모델에 굉장히 큰 파라미터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RLVR을 통해서 좀 이런 풀 수 있는 리딩 패스웨이들을 끌어올린다, 확률을 끌어올린다라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RLVR을 하기 전에는 이 K가 낮을 때 잘 발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 리즈닝 트레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고를지를 잘 얘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RLVR은 과정은 새로운 리즈닝 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것 이미 파묻혀 있는 그런 리즈닝 트레이스들을 최대한 좋은 확률로 우리가 올려줘서 그것들을 더 잘 발현이 되도록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A와 같은 문제들은 베이스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리즈닝 트레이스들이 있고 대부분 다 노이지하겠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어떤 문제에서는 그게 이 선택의 폭을 좁혀주게 되다 보니까 이 K를 늘렸을 때 뭔가 더 안 좋아지는 성능으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다이버시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리듀스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트레이드오프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RLVR은 그냥 이 프리체인 모델에서 리즈닝 능력에 대한 것들을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리즈닝 캐퍼빌리티에서 이 뭔가 파묻혀져 있는 로우 프로버빌티를 가지는 그런 리즈닝 트레이스들의 프로버빌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그것도 말은 맞지만 RLVR을 더 길게 학습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패스웨이를 얘가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충분히 긴 RLVR 트레이닝 타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스텝을 굉장히 길게 늘리게 된다면 단순히 패스 1만 느는 게 아니고 패스 16 같은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들도 같이 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크리에이티비티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모델이 얼마나 더 창의력 있고 다양성 있게 답변을 내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지표를 보시면 단순히 그냥 딥식 R1과 아워스를 비교했을 때 더 길게 우리가 RLVR을 하게 되면 그냥 RLVR을 한 것과 비해서 더 높은 이 창의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듀스 스코프 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리즈닝에 대한 능력을 끌어올리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OOD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RLVR을 길게 했을 때 늘어난 성능도 있고 또 어떤 태스크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들은 RLVR을 길게 했을 때 그냥 뭐 베이스 모델 혹은 RLVR을 짧게 한 것보다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점점 더 그 K를 키운다면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이런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K를 늘렸을 때 RLVR을 길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을 기존 것보다 좋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까운데 RLVR을 굉장히 길게 하게 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성능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있는 것들이 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RLVR을 충분히 길게 했을 때는 또 다른 경향을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LVR이 어떤 식으로 LLM한테 리즈닝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디스커션들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100% 확신을 가져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RLVR이 이 리즈닝의 능력을 올려주는 거는 뭐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 주제로 넘어가서 신테틱 데이터 측면에서 볼 텐데 저번에 RLHF의 데이터셋을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봤었죠. 인스트럭트 GPT 논문에서 캡처해 온 건데 이 RLHF 데이터셋을 사람에 대한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만들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거를 잘 어노테이터들이 숙지를 한 다음에 피드백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라벨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노테이터들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이건 스케일 AI랑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 리포트를 낸 거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어노테이터들도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진 않겠죠. 이 어노테이터들은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30대인 경우가 많고 뭐 이런 정교부형을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사나 아니면 석사 학위를 가지는 그런 경우에 어노테이터들이 한 75% 정도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 대한 편향을 이 어노테이터들도 애초에 처음부터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노테이터들이 하는 그런 도메인들도 뭐 랭귀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저널리스트 프로젝트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어스들도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팅을 크라우드 소싱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복잡성이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어노테이터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항상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을 테니까 하이 퀄리티의 이 데이터를 100% 모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코렉트니스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AI를 써가지고 어노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라벨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게 뭐 오픈 AI에서 어노테이션을 할 때 케냐 사람들을 굉장히 저임금으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처럼 이런 좀 윤리적인 측면으로도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사람들을 가지고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시키거나 라벨링을 시키거나 하는 어노테이션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휴먼 프리퍼런스에 대한 것들을 모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쭉 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라벨링을 기계가 하는 것만큼 빠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델 이터레이션의 중간중간에 넣는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사람이 직접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론티어 모델이 충분히 잘 이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걔네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후보군을 잘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베리파이어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베리파이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스케일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하거나 코렉트니스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프론티어 모델 혹은 프론티어 모델급의 베리파이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큰 모델이 이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큰 모델을 가지고 작은 모델들을 마치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 티처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저번에 한번 예시를 저희가 본 것도 있었죠. 사례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이거를 진짜 프랙티컬하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뭐 시스템 인프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큰 그림으로 본다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만들고, 그 답을 특히 리즈닝 같은 경우에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레셔너를 만들어야 되고 크리틱도 만들 수가 있고, 더 나아간다면 요즘 에이전틱하게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툴을 사용하는 툴에 대한 이 사용하는 트레이스들도 당연히 한꺼번에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모델을 가지고 프론티어급의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거를 베리파이어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이 만들어진 데이터가 항상 100% 클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휴리스틱하게 어떤 룰을 만들던지, 아니면 리워드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베리파이어를 가지고 베리피케이션을 하거나, 추가적인 같은 얘기긴 한데 LLM을 가지고 LLM에서 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뭐 좀 부분적으로 스팟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해서 이렇게 모델을 신테틱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모델을 점점 임프루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그림인 거고요.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될 포인트가 이게 네이처에 아마 실린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델 컬랩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LLM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스태틱하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뭔가 되게 만들어지는 분포가 단순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위해서 여기서 했었던 실험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먼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위키텍스트라는 데이터에다가 from scratch로 학습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에폭부터는 학습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기존의 데이터는 10%만 유지를 하고요.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그냥 이 모델을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리커시브하게 내가 만들어낸 신세틱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셀프 임프루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왼쪽이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점점 더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모델이 응답하는 게 단순해지고, 데이터 셋들을 뭔가 프레시한 새로운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고 LLM이 만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이 컬랩스한다, 이런 이슈에 대한 위험성들도 충분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요즘에는 신세틱 데이터를 더 나아가서 RLAIF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더 활용을 하는 것도 많은 연구 사례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이 논문이고요. RL from AI feedback이라는 약자인데, 기존의 RLHF는 휴먼 피드백이죠. 근데 여기서는 AI가 피드백을 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모델의 저지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폴리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RLHF와 동일하긴 한데 SFT 모델을 가지고 리스폰스를 만들게 되고, 일반적으로 RLHF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거를 어노테이션을 하고 프리퍼런스를 정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뭐 PPO 같은 걸 돌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방식 대신에 사람을 LLM으로 갈아 끼우고 LLM이 평가를 하고 그걸 통해서 RM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
트레인된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PPO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LLM으로 바꾸는 이것들이 이제 AI 피드백으로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인 거죠. 근데 이 AIF를 하려면 뭐 당연하게도 LLM이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사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LLM한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줘야 될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될지, 이 프리앰블이라고 하는 이런 앞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줘야 될지, example을 어떻게 줘야 될지.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COT의 트레이스 같은 거를 가지고 뭐 데이터를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OT를 만든다면 그 레셔멜을 또 우리가 트레이스를 데이터로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할지가 같이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LLM한테 생성을 해야 할 때 이 레셔널과 리스폰스를 가지고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이 저징 모델은 이 태스크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과 혹은 뭐 쿼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레셔널과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매기게 되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스코어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스코어들을 매겼으면 이거를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PPO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DPO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펄스 모델 학습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휴먼 피드백으로 RL을 하는 거를 AIF로 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이걸 이제 PPO냐 DPO 이런 계열로 하느냐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여준 거는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줬을 때 사람과 휴먼 레이블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특히 함리스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 AI 피드백은 휴먼 피드백을 조금 모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휴먼 피드백은 로우 바이어스고 하이 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AI 피드백은 좀 더 로우 베리어스인데 하이 바이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미스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고민할 수 있을지가 약간의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IF를 하려면 결국에 AI한테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하다못해 이 모델, 피드백 받을 모델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엔지니어링 트릭들과 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로 하겠지만 어쨌거나 RLAIF를 통해서 RLHF만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겼었던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RLAIF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LLM에서 저지 방식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리스폰스를 만들게 된다면 이거를 굳이 사람이 이밸리에이션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LLM이나 VLM을 통해서 저징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저징하는 방식은 단순히 뭐 A랑 B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볼 수도 있고 5점 만점에 몇 점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LLM에서 저지를 루브릭 기반의 이밸리에이션으로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프롬프트와 그 프롬프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뭐 10점 만점 아니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저징에 대한 이 오브젝티브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에 대한 설명, 프롬프트를 가지고 AI는 피드백을 각각에 대해서 루브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루브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점수를 하나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리스폰스를 5점 만점에 점수로 평가를 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유창성 아니면 릴러번스, 애큐러시, 스타일 이거에 각각에 대해서 5점 만점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버롤 스코어를 매겨줘라고 하는 게 더 풍부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모델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이밸류에이션을 저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브릭 기반으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굉장히 스탠다드한 LLMS 저지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LHF를 단순히 했을 때는 저희가 배웠을 때는 뭐 SFT까지 하고 베이스 모델을 그 다음에 이거를 RLHF를 하고 파이널 모델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레시피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걸 한 번만 딱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뭐 RLHF를 RLAIF도 같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RLHF나 RLAIF와 관련된 강화학습의 스텝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더 좋은 모델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못지않게 포스트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연산들이나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RLAIF와 관련돼서 더 좀 약간 옛날 모델이긴 하지만 한때 좀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그리고 관심이 많았었던 걸 하나 더 보자면 Constitutional AI고 엔트로피에서 나온 그런 철학 혹은 방법론이죠. 이게 LLM이 헬프풀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답하는 리스폰스 측면에서 잘 대답하는 것들 얼마나 잘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되는데 근데 이게 유해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게 더 이 USing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를 엔솔픽에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를 주게 된다면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뭐 두 가지의 리스폰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RLHF 방법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함풀한 건지를 고르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당연히 뭔가 B보다는 더 덜 유해하거든요. 답을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페어와스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퍼런스 데이터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 프리퍼런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워드 모델이랑 같은 겁니다.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리워드 모델은 유해성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일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RLHF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하게 된다면 헤프플리스와 함리스니스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처음에 저는 이 프롬프트 어떻게 하면 이걸 함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스트럭션들을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은 사람이 미리 다 굉장히 고도화되게끔 만들고 최소 단위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철칙처럼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RLAIF의 프레임워크를 학습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게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당연히 SFT와 그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RLHF를 학습한 모델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예를 들어서 유해성에 관련된 그런 프린시플이라든지 아니면 컨스티튜션, 이 헌법적인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놓습니다. 프롬프트 같은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니셜 페이즈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RLHF만 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헬프풀리스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함리스니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로서리 스토어를 잡히지 않고 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답변을 잘 해주겠죠. 뭐 의미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막고 싶은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올 텐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컨스티튜션을 가지고 크리틱과 리비전 단계를 거쳐서 한번 리파인을 시키게 됩니다. 크리틱이라고 한다면 이 LLM이 이 컨스티튜션을 프롬프트를 받아서 이렇게 답변한 리스폰스를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예요. 비평을 해서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함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 나왔었던 이 프롬프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리비전을 하게 됩니다. 리비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내용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을 하게 나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았으면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이거를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RLAIF 페이스로 가게 되는데 이때 학습된 모델이 있을 테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가 들어왔을 때 함풀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미 함풀인 거랑 아닌 거랑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된 거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 함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함리스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RLAIF의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워드 모델 학습을 한 다음에 당연히 RL을 HF와 동일하게 R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스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람이 작성했었던 그런 헌법적인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모델들이 점점 더 자기 셀프 임프루먼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RLCF된, RLAIF된 모델들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스태틱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AI를 가지고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다라고 발전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연관이 되어 올 수도 있는데 디스틸레이션이랑 셀프 임프루먼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22년도에 나왔었던 논문 중에 스타라고 셀프 터프 리즈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신테틱 데이터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리즈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먼저 모델이 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이 리즈닝 트레이스 혹은 레셔넬이라고 하는 거를 다 뽑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레셔넬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레셔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이 실제 정답과 일치를 한다면 그 레셔넬을 다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힌트를 쓴 다음에 이 힌트를 주고 다시 한번 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도록 한 번 더 이 리파이너를 시킨 다음에 이 두 가지 정답을 맞춘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두 다 킵해 두게 되는 거죠. 이거를 레셔널과 그 다음에 앤서와 퀘스천 이렇게 트리플렛으로 있는 데이터로 모아둘 수가 있을 거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슈퍼바이스 러닝처럼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리즈닝 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 러닝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스타라는 방식에서 보여줬었고요. 이걸 이제 리피트하게 되면 점점 더 셀프 임프루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리즈닝 캐퍼빌리티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즈닝에 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 만들어낼 때 필터링도 당연히 좀 거치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REST라고 하는 건 좀 더 나아가서 이 셀프 트레이닝 과정을 리인포스를 하게 되는데 그로우와 임프루브 스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시 모델, LLM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롤아웃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워드 펑션 같은 걸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스코어링을 매겨서 필터링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임프루브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서 하이 리워드를 가지는 롤아웃들을 뽑아서 필터링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폴리시 모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샘플링을 쭉 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필터링을 해서 얻게 되니까 그냥 무작위적으로 롤아웃 한 다음에 학습을 하는 것과 다르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개선을 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드 콜랩스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셀프 트레이닝을 좀 더 강화 학습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RLHF를 얘기를 했을 때 리젝션 샘플링 파인 튜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리캡을 좀 해보면 RLHF에서 RSF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롬프트를 고른 다음에 리워드 모델도 당연히 골라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 n개 리스폰스를 뽑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뽑아가지고 파인 튜닝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RLV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SF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롬프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리즈닝 트레이스를 여러 개의 후보를 뽑을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문제를 풀었던 애들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봤었던 그냥 스타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RLVR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리워드 모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리파이어를 우리가 이미 뒀을 테니까 그 베리파이어를 통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바로 그냥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업을 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래서 RSFT 같은 경우에 이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차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스타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 모델, 그 LLM 폴리시 모델이니까 걔를 그냥 SFT를 가지고 계속 셀프 임프루빙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V스타 같은 경우에는 베리파이어 또한 이렇게 셀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제너레이터가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걸 라벨을 만들어서 필터링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되먹임을 해서 임프로브 하는 거는 동일한데, 이때 베리파이어 같은 경우에 이것도 DPO 같은 걸로 학습을 하게 돼요. 학습을 할 때는 이 모델이 필터링을 하고 그걸로 맞는 거 틀린 거를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써서 이 베리파이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고, 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라든지 어떻게 모델 학습할지에 대한 좀 디테일이 다른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어떤 셀프 임프루먼트를 이렇게 한다라는 방식은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좀 다른 토픽, 비슷하면서 다른 토픽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프 폴리시 트레이스 디스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오프 폴리시 디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흔히 너리지 디스레이션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학습하고 싶은 거는 스튜던트고요. 이미 티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너리지 디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처가 어떤 로지를 뽑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도 뽑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KL 디스턴스를 통해서, KL 로스를 통해서 스튜던트가 만든 이 마지막에 프로버빌리티를 디스트리뷰션을 티처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이 널지 디스트리뷰션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퍼플리시 트레이스 디스트리뷰션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티처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티처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어떤 리즈닝 트레이스라든지 뭐 토큰에 대한 트레이스를 가지고 SFT를 스튜던트한테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티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티처가 만드는 트레젝토리, 리즈닝 뭐 트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튜던트의 트레젝토리랑 당연히 다른 분포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폴리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수학 문제처럼 리즈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는 그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이 문제를 애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데 미적분을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푸는 그 풀이 방법만 그대로 베끼게 되겠죠. 그것만 그냥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미적분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선생님이 미적분 푸는 그 풀이 방법을 보고 그대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왔을 때 선생님이 해줬던 그런 리즈닝 트레이스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퍼폴리시를 쓰게 된다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게 될 텐데, 에이전트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리스폰스가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미스매치가 더 심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퍼폴리시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력하다라고는 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딥시크 R1에서도 이 오퍼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을 쓰긴 썼거든요. 그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딥시크 R1을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방법을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트레이스 되는 것들을 가지고 QM 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 티처와 스튜던트가 이 만들어내는 디스틸레이션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오퍼폴리시일 거고, 어쨌거나 오퍼폴리시로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방법들 대비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non 리즈닝 모델일 테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더 작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더 좋은 성능을, 리즈닝 성능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를 딥스크 R1에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고, 약간 주의사항만 잘 숙지를 한다면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RLSP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RL을 돌렸을 때 저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되게 복잡성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우회하고 강력한 티처가 있다면 작은 모델들을 리즈닝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런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25년도에 리모라고 하는 Less is more for reasoning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리마라는 논문들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하이 퀄리티의 리즈닝 데이터를 소량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델의 리즈닝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베이스 모델에서 이미 리즈닝 트레이스, 굉장히 좋은 리즈닝 트레이스들은 이미 원석처럼 있고 그거를 원석들을 보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들을 이런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간단하게 하는 오프밸리시에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퀄리티가 일단 중요하고 데이터 볼륨보다는, 그리고 티처의 트레이스는 다이버스하고 코렉트하고 유스풀 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올수록 되게 성능이 유의미하게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스트 트레이닝 할 때 오프폴리시 디스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이지한 데이터보다는 노이지하지 않고 굉장히 딱딱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소량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했었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OPD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프폴리시랑 온폴리시 둘 다 OPD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OPD라고 한다면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스튜던트와 티처가 당연히 있긴 해야 되는데 이때 누가 로짓을 만드는지의 주체가 좀 다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오프폴리시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티처가 어떤 토큰들을 쭉 생성을 하고 로짓들을 생성을 하고 이 로짓을 스튜던트가 맞출 수 있도록 K의 그 KD 로스를 걸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반면에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처가 어떤 아웃풋을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스튜던트가 아웃풋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로짓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티처의 로짓에 KD 로스를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위쪽에 있는 오프폴리시 디스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는 포워드 KL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OPD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리버스 KL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조금 다르게 된 건데 여기서 KL을 쓴다라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션 매칭을 위해서 KL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앞에 들어가는지 뒤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만 다른 거죠. OPD 같은 경우에는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가 앞에 들어가고 티처가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해서 뭐가 다른 거냐면 티처의 디스트리뷰션이 두 개의 모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포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OPD를 뭐 온폴리시를 했든 오프폴리시를 했든 이 KL 로스를 통해서 이 모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히 매칭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워드 KL 위쪽에 있는 이런 방식의 포워드 KL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모드 커버링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모드를 둘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분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너무 간략하게 만든 거라서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더 되게 복잡한 분포가 되겠지만 이런 두 개의 모드가 하나의 모드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토큰들과 이런 토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 토큰들에 대해서는 프로버티가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드 커버링을 통해서 두 개의 모드를 둘 다 커버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대에 있는 원래 티처는 이쪽에서는 프로버티가 낮았을 텐데 스튜던트가 이걸 배우게 된다면 이쪽에는 높아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리버스 KL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모드 시킹이라고 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의 모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스튜던트는 여러 개, 티처가 보일 수 있는 여러 개의 모드의 디스트리뷰션을 그 중에서 몇 개만 취사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만 토큰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티처보다는 조금 더 샤프한 디스트리뷰션이 만들기 때문에 뭐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크리에이티비티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뒤에 있는 포워드 KA보다는 이런 리즈닝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최대한 잘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안전한 쪽으로만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고 이 온폴리시 디스플레이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리버스 KL 방식을 써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뽑은 다음에 자기가 했었던 실수 같은 거를
뭐 디스트리뷰션을 잘못 뽑은 걸 티처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런 방식을 리버스 K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 OP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멀티 티처의 OPD, MOPD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후반부터 26년도까지는 이 OPD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OPD를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티처를 둬서 여러 티처들로부터 다양하게 이 시그널을 받아서 OPD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SFT라든지 아니면 RLVR, RLHF 같은 걸 통해서 각각 도메인에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티처들을 따로따로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관련된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티처, 아니면 코드에 특화된 티처, 안전성에 대해서 특화된 티처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디스틸레이션을 받고자 하는 이 스튜던트 모델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RL까지 만들어낸 그런 스튜던트가 되겠죠. 그럼 얘가 롤아웃을 할 거고 그 롤아웃된 결과를 가지고 이 N개의 티처들로부터 당연히 시그널을 받아서 리버스 K를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될 거고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이 스튜던트가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굳이 왜 이렇게 할까? N개의 모델을 따로따로 아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왜 그거를 MOPD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RLVR이나 RLHF를 하나의 어떤 모델에 여러 도메인을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코딩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안정성도 높고 뭐 창의적인 글쓰기도 잘하고 등등등을 하는 거를 한 번에 RLVR을 가지고 한 번에 RLHF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기존의 SFT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을 RLHF나 RLVR을 가지고 어떤 특화된 도메인으로 만드는 거는 되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을 만드는 거는 비교적 쉬운 거죠. 그래서 RL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도메인에 전부 다 잘하는 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스페셜된 모델들을 만드는 거는 쉬우니까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일단 N개를 만들고 그거를 온폴리스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건 RL보다는 더 훨씬 학습이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OPD를 가지고 이렇게 N개의 티처들을 통해서 MOPD를 하게 된다면 그냥 RLVR을 여러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한 번에 학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MOPD고요. 약간의 예시를 보게 되면 미모 플래시 V2라고 올해 나온 논문인데 샤오미에서 나온 모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델의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을 보면 SFT를 하고 나서 SFT를 통해서 뭐 RLHF라든지 RLVR을 통해서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티처들을 쭉 만들게 되는 거죠. 뭐 어떤 거는 서치 에이전트에 특화된 거, 어떤 건 코드, 어떤 건 수학, 리즈닝, 세이프티 등등등에 대해서 이 티처들을 쭉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티처들을 가지고 SFT 모델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SFT 모델이 당연히 롤아웃을 할 테니까 이 시전트 롤아웃을 할 거고 이걸 통해서 티처들이 각각 토큰마다 디스트리뷰션의 이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테니까 KL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시그널로 리버스 K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그와 동시에 아웃풋이 나올 테니까 롤아웃에 대한 아웃풋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리워드 모델이 됐든 아니면 베리피케이션이 됐든 베리파이블 리워드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리스폰스 단위로 리워드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리워드를 줘서 SFT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학습을 하게 되고 최근 아마 이번 달로 알고 있는데 니모트론 3 울트라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모델에서 SFT를 돌리고 그 다음에 약간 일반적인 RLVR을 돌린 다음에 그 RLVR 돌린 모델을 가지고 MOPD를 돌리게 됩니다. 근데 MOPD를 돌릴 때 굉장히 많은 티처들을 써서 MOPD를 돌리게 돼요. 그리고 MOPD 돌리는 스텝도 되게 복잡하죠. 뭐 MOPD 웜업, MOPD, MTP 부스팅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니모트론 3 울트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MOPD를 썼을 때 티처가 되게 많은데 이 RLVR 스튜던트가 있고
이터레이션을 두 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라운드의 MOPG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뭐 스템 티처, 챗 티처 등등등 여러 가지 에이전트에 관련된 어떤 티처들도 있고 이걸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러 가지 티처들을 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티처들을 가지고 이렇게 MOPD를 두 단계 혹은 여러 단계를 돌려서 최종적인 모델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요즘에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들은 이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게 됩니다. 다른 어떤 관점으로 에이전트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사실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친숙한 그런 단어일 거고요. 에이전트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자율주행을 돌리는 어떤 기술들도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어떤 게임과 같은 약간 작은 사회에서 서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그런 애들도 NPC 같은 것들도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클로드 코드를 많이 썼을 때 클로드 코드에서 뭐 에이전트 등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뭐 어렴풋이나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면 하이 레벨에서 정의를 해보면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에이전트는 당연히 어떤 환경으로부터 인식을 할 거고 퍼셉션을 할 거고 뭐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하게 되는 그런 주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액션과 피드백 같은 작용을 통해서 LLM이라고 한다면 LLM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또 좋은 식으로 발전을 할 거고 LLM 에이전트라고 조금 더 범위를 더 줄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정의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LLM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게 이 LLM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단순히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푸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되게 큰 목표가 있으면 그 큰 목표를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목표로 쪼개서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서브고를 만드는 이제 컴포지션을 하는 게 에이전트 플래닝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니징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그런 플래닝도 있고 리플렉션과 리파이먼트가 있는데 사람도 어떤 문제를 풀 때 잘 안 되면 약간 자기 성찰한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작업을 할 테니까 이런 에이전트들도 스스로 셀프 크리틱을 해보거나 아니면 리플렉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플래닝을 세우는 게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봤었던 COT라든지 아니면 트리거 소프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두 번째로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여기서는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로 나눠져 있어요. 숏텀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롬프트와 더불어서 인컨텍스트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다 숏텀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클로드 코드를 쓴다라고 한다면 현재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정보들이 숏텀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롱텀 메모리는 이것보다 당연히 더 긴 메모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긴 호라이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텐데 숏텀 메모리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휘발될 수도 있고 노이즈할 테니까 어딘가 롱텀 메모리로 끄집어 와서 우리가 되뇌 어떤 저장을 하는 것처럼 끄집어 와서 쓰는 것도 에이전트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클로드 코드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도 MD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잖아요. 클로드 코드가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롱텀 메모리의 어떤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뭐 추가적으로 익스터널 벡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빠르게 리트리버를 해올 수 있는 어떤 측면으로도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을 한다면 그게 롱텀 메모리가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가 관리할 수 있는 기억 요소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에이전틱하게 뭔가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토큰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되게 승패가 많이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LLM 에이전트가 가져야 되는 어떤 중요한 방법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익스터널 API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잘 우리가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브리징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모든 것들이 모델 파라미터, 모델이 학습된 지식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모델의 나리지 컷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웹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점 이후, 프리트레이닝의 시점 이후로는 정보들이 당연히 모델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에이전트는 툴 유즈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메모리와 이 플랜과 그다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필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툴 측면에서 보자면 LLM이 툴 유즈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랭귀지 모델에서 LLM에서 툴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수한 토큰들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툴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기록이 되거나 아웃풋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 인풋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에 대한 리퀘스트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툴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툴킷에 대한 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코드가 이미 있다면 어떤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 있고, 그 코드를 통해서 어떤 어, 시그니처 같은 게 어떻게 될 거고, 이 코드는 뭘 실행을 시키는 건지, 어떤 결과를 얻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API에 대한 정보,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모델이 있다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환경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 툴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아니면 웹 환경인지 뭐 어떤 환경인지 이게 실제 피지컬 환경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도 같이 입력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는 단순히 어떤 리스폰스 토큰뿐만 아니라 이 툴을 통해서 툴을 실행을 시키고 이 툴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LLM이 해석을 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LLM을 쓰거나 클로드 코드 같은 시스템을 쓸 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들이 LLM의 툴 유즈를 쓸 때 나오는 아웃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툴 유즈가 되는 LLM을 쓰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 오브 서트라고 하는 게 이런 방법들을 조금 초창기에 했었던 것들이죠. 일반적인 CO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리즈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도 이런 피보나치의 50번째 수열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파이썬 코드를 짜게 되면 파이썬 코드를 짜고 그거를 마치 외부의 툴처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얻고 그거를 잘 갈무리를 해서 정답을 얻게 되면 더 좋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체인 오브 서트를 넘어서서 프로그램 오브 서트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대표적으로도 다른 연구 중에 하나 리액트가 있습니다. 리즌 플러스 액션인데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단순히 COT와 같은 리즈닝만 가지고 푸는 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단순히 웹 검색을 해서 푸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리즈닝과 액션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얻을 때 더 잘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좀 토대가 되는 논문이죠.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리즈닝과 액션을 같이 수행을 해서 복잡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준 바가 있고, 허깅 GPT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터널 모델을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한 연구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풀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VLM을 필요할 수가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이미지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왼쪽에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LLM은 이런 여러 가지 익스터널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어떤 거를 찾을지를 모델 카드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전에 물론 태스크에 대한 플래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모델을 선택을 해서 실제 이 모델을 돌려서 익스큐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잘 이제 리스폰스로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툴을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익스터널 모델을 만들고 익스터널 모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툴 중에 하나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툴을 사용하는 거를 학습하자라는 툴 포머의 방식도 있습니다. 뭐 계산기를 쓰던지 위키피디아에서 썼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LLM을 학습을 할 때 쓰자라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뭐 데이터셋이 있으면 데이터셋에서 이제 API 콜을 넣어가지고 텍스트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런 결과 중에서 실제 다음 단어에 대한 라이클리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남기게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마치 데이터셋을 휴먼 없이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것들을 신테틱한 툴 유즈 데이터로 우리가 삼는다면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모델이 툴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학습하게 잘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초창기에 나왔었던 이런 툴 포머와 같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에이전트들이 툴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메모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리트리버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드 코드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클로드.md라든지 메모리.md 같은 거를 컨텍스트에 다 넣어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려면 컨텍스트를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플래닝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저번 시간에 COT라든지 아니면 리플렉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좀 봤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우리가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저희가 봤었던 거는 굉장히 초기적인 연구들만 봤었고 최근에 이제 모던한 LLM들의 경우에는 더 복잡한 방식으로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설계를 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에이전틱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포스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좀 갈무리를 하면서 좀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인스트럭 GPT부터 시작을 하겠죠. 되게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이게 RLGF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캐노니컬한 스텝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SFT 모델을 만들고 베이스 모델로부터 그 다음에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PPO를 돌려서 RLHF를 하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챗GPT와 같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멀티 스테이지의 RLHF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 번 RLHF를 하는 게 아니고 SFT를 한 다음에 이터레이티브하게 RLHF를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프리트레이닝 과정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여기 SFT를 하게 되고요. SFT를 하고 나서 RLHF를 할 때는 리젝션 샘플링을 하고 이거를 하고 나서 PPO를 가지고 RLHF를 하고 이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마다 RSFT를 하거나 아니면 70B 모델보다 작은 경우에는 70B 모델로부터 오픈 폴리시 디슬레이션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RSFT를 하고 그 다음에 PPO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라운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라마2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도 하나의 리워드 모델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의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세이프티에 대한 리워드 모델 그리고 헬스풀에 대한 리워드 모델을 나눠서 이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추도록 여기서 이제 디커플된 리워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마3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DPO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림만 봐도 한 번의 라운드에서 하는 게 되게 많죠. 어떤 SFT 모델이 있고 뭐 DPO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리워드 모델도 있고 중간에 리젝션 샘플링도 들어갔고 SFT도 하고 등등등인데 요약을 하게 된다면 리워드 모델과 그 다음에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RSFT를 하고 그 다음에 DPO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라운드가 되고 이것들을 여러 라운드를 거쳐서 라마3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할지, 어떻게 스텝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어떤 포스트레이닝 레시피가 되는 거죠. 리즈닝의 이런 관점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툴루3가 되게 초창기 모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 스텝의 단순한 포스트레이닝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SFT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PO 방식을 통해서 RLHF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PPO 기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RLVR을 그 다음에 해서 리즈닝의 능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RLVR이 이 논문에서 나온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SFT, RLHF, RLVR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트루3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 딥시크 R1이 사실 RLVR을 좀 더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죠. 되게 복잡한데 이 모델 자체를 만드는 과정이 근데 RL이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베이스 모델이 있고요. 이 RL 제로를 먼저 만들게 되는데, RL 제로 같은 경우에는 SFT 없이 처음부터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GR표를 돌려서 모델을 만들게 돼요. 여기서는 뭐 크게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RL만 가지고 딥시크 R1 제로를 만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최종 프로덕트는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딥시크 R1을 만들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이 딥시크 R1 제로를 통해서 이 베이스 모델을 SFT를 돌리게 되고, 콜드 스타트 SFT라는 걸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리즈닝 RL을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RSFT를 돌리게 되고, SFT가 중간중간에 막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 또 이걸 통해서 RL을 돌려서 딥시크 R1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RLVR을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했고, RLVR을 되게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 SFT라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빈 곳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복잡한 트레이닝 레시피를 가지고 RLVR과 SFT 등등을 가지고 리즈닝에 대한 능력들을 많이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Q&3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RLHF를 RLVR 다음에 하게 됩니다. 베이스 모델이 있으면 먼저 한번 그 SFT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즈닝 RL이 결국에 RLVR일 테니까 RLVR을 하고 Thinking Mode Fusion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RL, 제너럴 RL, RLHF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라이트웨이트 모델에다가 디스틸레이션 할 때는 그냥 이 오플러시 모델 디스틸레이션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작은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테이지 3에서 띵킹 모드 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띵킹하는 추론 모델, 띵킹하지 않은 비추론 모델로 나눠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델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모델에서 퓨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특수한 태그를 통해서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띵킹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스페셜한 스트링을 가지고 얼리 스타핑을 하는 방식으로 좀 띵킹 버짓을 조절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Q&3 논문에서 가져온 설명인데, 이런 것들 좀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를 아까 봤었죠. 딥시크 V3에서 딥시크 R1까지 가고, 그 다음에 딥시크 뭐 3.1, 3.2, 요즘 4까지 나왔는데,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에서만 보면 3.1에서는 아까 Q&3에서 본 것처럼 이 띵킹어가 논 띵킹을 하나의 모델로 합치는 게 좀 주로 포인트고, 3.2에서는 되게 복잡한 레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R1에서 복잡하긴 했지만 RL을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디스레이션 OPD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GRPO를 또 한 번 돌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3.2를 만들고, V4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MOPD를 하게 되는 거죠. 도메인 엑스퍼트를 굉장히 많이 티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OPD를 MOPD를 해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모 플래시2도 이렇게 MOPD를 만드는 게 되게 주요한 방식 중에 하나였고, 네모트론 3 울트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OPD와 MOPD를 섞어서 RLVR과 같이 하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팀이 K2.5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틱과 멀티모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에이전트 수험이라고 하는데 여러 에이전트들이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그거를 학습을 해서 이제 패러럴하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가지고 SFT를 돌린 다음에 텍스트랑 비전을 가지고 조인트하게 아래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틱 태스크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런 시그널들을 통해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포스트 트레이닝의 모든 레시피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한 스텝, 두 스텝, 쓰리 스텝을 가지고 R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측면, 시스템 인프라적인 측면들이 다 모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당연히 어떻게 하면 더 아래 환경들을 스케일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거고 이게 태스크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GLM5도 최신 모델인데 여기서도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SFT를 하고 그다음에 리즈닝 RLVR을 하고 에이전틱 측면에서도 RL을 따로 돌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너럴하게도 RL을 돌리고 여기서 스테이지마다도 이제 OPD를 돌려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받아서 최종적으로 GLM5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왔었던 베이스 모델부터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더 좋은 데이터로 미드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SFT 하고 또 RL을 뭐 RLVR을 하거나 아니면 RHF 하거나 OPD나 아니면 MOPD를 하고 최종적인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다 녹아져서 최종 모델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 학기에서 배웠었던 게 되게 많은 스코프를 다루긴 했지만 처음에 다시 되짚어 보면 LLM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었죠. 그 다음에 LLM에 대해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었고 스케일링 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 LLM의 발전에 되는 어떤 근간이 있는 법칙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GPU나 아니면 패러렐을 어떻게 할 건지 인퍼런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다뤘습니다. 데이터나 이밸루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희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1시간, 2시간 정도를 다뤘고요. 마지막에 한 3주 정도를 얼라이먼트,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을 우리가 배웠었죠. 단순히 SFT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SFT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뭐 RLHF, RLAIF, 더 나아가서 RLVR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항목들이 다 LLM을 from scratch부터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한다고 LLM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파인 튜닝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모델들을 만들 수 있을 때 조금 기본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넓은 스코프긴 했지만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모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보 자료들을 좀 만들었었고 이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LLM을 프롬 스크래치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LLM을 사용을 하면서 아니면 LLM 파인튜닝하는 그런 기회들은 있을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수업에서 배웠었던 것들이 다 도움이 이런 건 작업들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지만 혹은 LLM 만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번 학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네 끝내려고 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